코로나19 신규 환자 오늘 0시 기준으로 1,44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정부에서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실무 준비가 한창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아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이 정부 안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아마 모든 걸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 이른바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를 좀 정리를 우선 하자면요. 이번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우선순위는 고통이 컸던 업종,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 이렇게 세 곳입니다. 네. 이 세 곳을 중점으로 우선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도 33종 가운데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곳들. 그러니까 아마 식당, 카페, 독서실 이런 그 시설들은 아마 과감하게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추진 방향은 단계를 구분하겠다. 지금 시안에도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율에 따라서 나눌 것 같은데 단계를 구분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큰 폭의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완화가 있을 것 같고요. 초기 단계에도 언급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자면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백신 패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당장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70% 접종은 이번 주에 아마 완료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항체 형성 후에 이제 11월 초 한 9일 정도로 날짜를 잡았는데 네. 조금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한 11월 1일로 좀 이르게 한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너무 서둘러서 하게 되면 해외 사례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 수 있고 또 지금 수도권에도 이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재택 치료를 더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확진자가 늘 경우에. 네. 그럼 어느 정도 재택 치료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구 치료제도 아마 12월 정도면 국내에서 빠르게 도입이 되면 사용할 수 있을 때 재택 치료를 할 때 이 경구 치료를 어느 대상자를 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규 환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지금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죠. 예, 코로나19 신규 환자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44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40명입니다. 어제보다 1명이 줄은 건데요. 일주일 전인 지난 금요일 1,684명과 비교해도 244명이 적습니다. 금요일 확진자 수로는 14주 만에 1,5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확진자 수는 주 초반 1,100명 아래로 떨어지다 이 주 중반부터 1,500명대로 올라섰지만 확산세는 확실히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10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8일 이후 2주 연속 2,0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42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3명, 경기 512명, 인천 120명 등 수도권에서만 1,145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80.6%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부산과 경북 44명, 충북 40명, 충남 27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6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줄어 342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시장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시장에서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환자는 모두 12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중고등학교 누적 확진자는 12명, 동작구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5만 8천여 명,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0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9.2%, 접종 완료는 68.2%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성을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취재기자 통해서 신규 확진자 현황 알아봤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440명, 1,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 접종률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가 68.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상 회복의 조건을 갖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외에 고려해야 되는 변수도 여전히 있죠. 방역 당국이 어제 그 일상 회복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재확산 위험 요인도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가능한 근거는 첫 번째가 의료 체계가 확보돼 있다. 네. 지금 하루 확진자가 사실은 뭐 1,000명대가 지금 거의 석 달 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 중증 환자를 그 입원 치료하는 병상 같은 게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의 접종률이 90% 이상을 넘고 있다. 고령층 접종률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위중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까지 함께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네. 되면 의료 체계가 이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확진 환자가 3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3가지를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산 위험의 요인은 첫 번째는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는 한 4도에서 15도 사이가 가장 활성화되기 좋은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절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확산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독감이라든가 다른 호흡기 질환과 함께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 이제 위험한 요인이죠. 두 번째는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는 전체적인 방역의 그 의식 자체가 느슨해지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네. 때문에 급속한 재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지금 항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연구할 때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얀센 같은 경우는 뭐 2달 만에도 바닥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산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위험한 요인과 전환 가능한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활동성이 높아지고 우리들은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번 겨울은 벌써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해외에서 지금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이 상당히 있고 독감은 유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독감 접종을 꼭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네. 독감 접종은 코로나19를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 유아라든지 임산부들은 꼭 접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항체 형성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파이저 같은 경우도 4개월이 되면 92%에서 77%까지 떨어지고 얀센은 뭐 6개월에 3%까지 떨어진다는 보고 때문에 부스터를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부스터를 좀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지금 돌파 감염이 아마 연령이나 높은 분들 기저질환자한테 계속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돌파가 됐을 때 즉시적으로 항체 치료제라든지 경구 치료제를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구 치료제도 더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셨지만 학교나 시장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지금 감염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 미접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학을 하고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가정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 감염이 늘어날 거고 그럼 학교에 대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마스크라든지 방역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요. 오늘 발표된 이 통계를 보면은 신규 사망자가 16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두 자릿수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자릿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늘어난다는 건 이미 추석 이후에 유행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은 그 시기에 감염된 중환자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로 가서 확진자가 늘게 되면 그중에는 지금 중증자, 돌파 감염이 된 고령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돌파가 되더라도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경구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지금 돌파가 된 요양병원이나 이런 뭐 종합병원 등에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확진이 됐을 때 그냥 격리만 되어 있지 바로 약물이 투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다른 것도 이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같이 격리된 분들한테 우리가 주사를 투여했을 때 예방 효과가 90% 이상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우려가 아직 있는 상황인데 해외 사례를 보면 그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로서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봅니다. 유럽이 지금 3가지 양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다시 유행이 시작돼서 확진 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국가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확진 환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안정적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세 부류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로 영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는데 그 부분에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시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방역 조치를 약간 완화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안정세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률도 낮고 방역 조치도 제대로 강화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나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봉쇄령을 내릴 수준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서 일상 곳곳에 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부분, 특히 실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큰 확산세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 수는 이전에 그 수치와 비교하면은 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습니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대부분 확진자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AY4.2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가요? 그러니까 델타의 약간의 이제 조금 다른 타입인데 거의 같은 거예요. 아직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고 국내에는 한 2사례 정도 발견이 됐고 영국에서 지금 한 8% 정도 델타 플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영국의 이 확산의 원인이 아닌가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플러스는 델타와 비슷한데 델타가 이 항체에 굉장히 반응이 떨어지는데 델타 플러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델타에 지금 이 나오는 백신들이 대부분 이제 델타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델타 플러스가 유행한다면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행이 되지 않게 국내에 입국할 때 최대한 검역해서 차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전혀 못 막는 게 아니거든요. 막을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백신을 더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말씀하신 마스크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가더라도 실내에서는 저는 마지막까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행히 백신에 대한 이런 안정성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네. 보상 범위를 넓혀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걸 진행을 해주시면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백신을 좀 더 접종을 한다면 아마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델타 플러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델타 플러스 2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이전에 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변종이다 해가지고 네네. 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때 델타 플러스는 크게 영향이 없었죠. 왜냐하면 델타가 너무나 우세종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델타 이후에 더 강하고 전파력이 좋은 바이러스 나올 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런 변이가 나오는 거는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확진자가 많을 때 면역이 약한 사람 몸에서 이 변이가 형성이 되거든요. 오래 머무르면서. 그럼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 감염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되면서 백신을 많이 맞지 않고 부스터를 맞지 않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는다면은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확률도 아주 없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총리의 모두 발언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을 기준으로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 말 한때 3,000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에 이제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고 미뤄왔던 해외 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계도 공연 정상화의 희망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느라 많이 지쳐 계시고 또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조치를 취한 나라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코로나19의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그런 경험,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 이렇게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일상회복이라니까 오늘 전 위원장이 일상회복이 아니라 뭐라고? 일상보건. 예. 아직 요 용어는 나중에 우리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일상회복으로 계속 말씀드리기가 자꾸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모아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합니다. 초안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논의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직은 토론 단계다, 논의 단계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과별 의견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추진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일상 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 있게 감안하고 의료 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는 자율과 책임의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 관리자가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회복을 방역 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도 그렇게 폭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직접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기대에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회복의 예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예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단계적 적용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25일에 발표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단계는 정부가 시안을 만든 단계죠.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에 대한 시안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제 기초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 안을 두고 청문회를 합니다. 네. 이 청문회에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단계를 나눌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 백신 접종률, 뭐 중증화율, 사망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초기 단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 아니면 네. 초기 단계에 구체적인 안만 나오고 나머지 뭐 2단계, 3단계는 기준만 나올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정부가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 네. 그런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도 하루에 확진 환자는 2,000명에서 5,000명까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로 대비할 때 1,500만 명은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극복해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 총리도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안이 25일이 되면 좀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 당국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염 위험이 이제 낮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쉽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로 먼저 방역을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산 위험이 낮은 곳부터 완화를 하겠다는데 그게 어느 시설이 될지 어느 시간 정도 완화가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25일 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위주보다는 이제 확진자는 분명히 늘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증 사망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택치료가 잘 준비가 돼야 되고 치료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는 재택치료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고 수도권은 아마 30% 이상 재택치료를 할 거지만 재택치료의 대상자가 사실은 발표한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70세 이상의 경증 무증상자를 원하시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만 있어도 갑자기 나빠지세요. 그래서 연령을 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60세 미만의 희망자를 하고 네. 60세 이상은 저는 증상이 없더라도 2, 3일 내에 폐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한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좀 이번 뭐 회의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다른 나라처럼 갑자기 급증하거나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25일에 발표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얀센 접종자인데요. 이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추가 접종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접종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체가 3%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아예 1차부터 다시 맞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본인이 선택해서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얀센이라는 백신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예방 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부분들은 임상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 네. 델타 변이라는 큰 변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 후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얀센 백신 자체가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을 맞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얀센 부스터샷이 상당히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개월 후로 돼 있지만 그것이 뭐 미국같이처럼 2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으신 다음에 조금 조기에 부스터샷을 맞으시면 그만큼 예방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선택하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아예 1차부터 다시 맞을 필요 없이 추가 접종을 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네, 얀센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 벡터니까. 그리고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부스터인데 부스터를 모두 하는 게 아니고 고위험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얀센은 대부분 젊은 층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처럼 얀센을 맞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에 교차 접종했듯이 모더나 화이자를 맞으면 되는데 얀센을 맞으면 한 5배 정도 항체가 더 올라갑니다만 네. 얀센이 모더나를 맞으면 50배 이상 올라가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얀센을 권고를 하지만 모더나, 화이자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듯이 아마 국내에도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본인이 좀 더 강한 항체를 원한다면 저는 뭐 mRNA 백신 교차 접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네, 부스터샷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데다가 암 수술을 한 적이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요거 꼭 맞아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판정이 돼서 문자가 간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고위험군들은 2차 접종 후에 2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거를 모두 확인을 못하니까 산전특례가 5년간 유지가 됩니다. 산전특례란 암이라든지 희귀질환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면서 관리를 받죠. 그런데 암, 특히 갑상선 암이나 이렇게 좀 가벼운 암들은 5년이 지나면 산전특례가 없어지는데 그 기간 내에 있던 분들한테 아마 이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전혀 뭐 재발이 없거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고위험군이 아니세요. 특히 연구를 보면 항암 치료가 6개월 끝난 경우에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6개월 이상 이 치료가 끝난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규정을 지켜서 고위험군인 경우만 부스터를 맞지만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뭐 면역 억제제 장기 이식이나 어떤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씁니다. 그런 분들은 항체 형성이 2차를 맞더라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 연구가 있으니까 2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고 시기를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네네. 예. 한 가지 알겠습니다. 추가를 말씀드리면 안내 문자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으라는 게 아니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년 전에 암이 완치가 돼서 지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네. 6개월 후에 예약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꼭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 치료를 받지 않은 게 꽤 됐다. 그러니까 뭐 암이라는 게 이제 왜 졸업이라는 게 한 5년쯤 지나면 완전 네. 졸업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6개월 후에 예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안내 문자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보여주시죠. 네, 최근에 아파트 집단 감염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공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화장실 환기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류 의원님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달 초에 동작구에 아파트에서 그 거주민이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20일이 지나서 한 65명 정도가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3개 동에 걸쳐서 입주민이 한 60명 넘게 확진이 됐거든요. 되게 이렇게 되면 이제 공용 공간에서 검체를 이제 채취해서 그 코로나19 여부를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안 나왔고 화장실 환기구에서 3건이 나왔다는 것이 양성 반응이. 네네. 그래서 이게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음. 이 부분은 그 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환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기구 안에 공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뭐 목욕을 한다거나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그 비말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환기구에서 그 에어로졸 상태로 유지가 돼 있다가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네. 희귀한 것이고요. 네. 더구나 이제 3개 동에 걸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환기구만의 독립적인 원인은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 시설물 가운데에서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상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 문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감염의 전파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환기구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그 추측은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예, 여전히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문점이요. 그렇죠. 국내에서 초기에도 나왔었죠. 아파트에서 단체 감염이 나왔었고 그때도 환기구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걱정이 재택 치료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가 대단히 많은 특히 수도권은 거의 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할 때 이 아파트가 지금처럼 환기구가 관리가 되는 아파트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세밀하게 지자체별로 확인을 하고 재택 치료를 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러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같이 계시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궁금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네, 최근에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가 구급차 출동이 늦어서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택 치료 확대해도 정말 안전한 건가요? 이런 궁금증인데 전단 구급차 출동이 지체됐다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이 사례는 가장 재택 치료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택 치료라는 것이 입원할 필요가 없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중증으로 이제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분을 가장 가까운 그 치료 시설로 이송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구급차가 19분 만에 왔는데 네. 그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압 이동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코로나19 환자들은 음압 이동 시설이라고 해서 외부로 그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구급차가 오지 않고 일반 구급차가 오는 바람에 네. 시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늦은 시간 뒤에 그 전담 구급차가 와서 이송을 했는데 이미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 그 방역 당국에서는 24시간 대응 비상 연락 체제라는 걸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 아마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택 치료하는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단기 진료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를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상태를 관찰하고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보내고 나빠지면 이제 치료센터로 보내는 거기에 24시간 그 응급 이송 체계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재택 치료의 성패도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간단히요. 이게 재택 치료를 할 때 동거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다. 동거인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는 허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확진자들을 보면 가족의 아이들이 다 감염이 돼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활동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그 고위험군이 저는 집에서 있는데 미백신 접종자라면 가능하면 저는 입원을 하는 걸 권고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젊은 층이 많이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히나 이제 94% 이상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본인이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나 발열 체크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진과 연계를 잘해서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응급 이송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해소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